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자언과 모음 2022년 겨울로 들고 왔는데요. 이 문예지 조금 살펴보고 이 안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는 김인숙 작가의 자작나무 숲이라는 소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언과 모음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맞나요? 저희 시즌2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인가요? 네. 네. 그래서 네, 여전히 게스트 에디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자언과 모음. 네, 그리고 표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네. 그리고 이번 테마는, 그러니까 게스트 에디터 진면의 테마는 동물권이에요. 김도희라는 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동물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했는데 동물 변호사회에서 활동하는, 저는 그래서 동물 변호 약간 이런 걸 잘하는데 정말 김도희라는 변호사 분이 이번 지면을 너무 무지한가? 저는 이 김도희 변호사님을 전 시사 프로 하니까 가끔 뉴스에서도 보고 이런 동물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분 인터뷰하면 좋을까 할 때 몇 번 좀 찾아봤던 대표적으로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드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 좀 놀랐어요. 문예지에서 이런 분을 만나다니? 네,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비건 관련된 더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물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필자들 중에는 뭐 물결을 만드는 분들이라던가 동물해방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조금 낯이 익었는데 이 게스트 에디터 지면 자체를 꾸리는 분의 이름이 좀 낯설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안서연 평론가의 글에 좀 많이 저도 의지를 해서 이번 자모에 대한 이해를 도왔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바버라 제이킹의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이 책은 사실 제가 요소야에서 제목을 말하진 않았는데 저번 회차 파충류 거기서나 다른 회차에서 은근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너무 좋게 읽었고 저의 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이 지면에서도 말하지만 비인간 동물에 대한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바꿔준 2022년에 올해의 책까지는 뭐 제가 그런 걸 뽑진 않으니까 아니지만 잔잔하게 저에게 그 관점의 방향성을 틀어준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좀 딴 얘기지만 이 다음에 읽었던 김초엽 작가의 책과의 우연들도 거기서 나의 비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비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까지 이 책 다음에 읽으면서 되게 그런 시야가 제 딴에는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정말 그래,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대한 관점을 작년에, 사실 저는 비건은 아니고 하루 한 끼라고 뭐 해봤자 뭐 그런 시도를 했던 시절도 있지만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식습관에서는 받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연말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지만 고깃집을 하는 친구와 친해지면서 나는 그거에 대한 저는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시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비건 지향이자 뭐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또한 고기를 먹지 않은 시간이 꽤나 길었는데 정말 그게 정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비건 지향이야 라고 쉽게 선언하지 못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거 비건에 대한 영향보다 이 두 권의 책이 저한테는 훨씬 더 비인간 존재에 대한 영향을 사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건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비건 또한 인간의 식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대한 거잖아요. 비건을 지향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혼란을 깨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관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동물을 먹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인간의 선택적인 거고 인간의 환경에
이제 놓여 있는 뭐 공장제나 뭐 네, 물론 네.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만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막 와르르 무너졌다고 해서 갑자기 육식 너무 좋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안에서의 관점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먹거리에 대한 관점. 네. 그래서 비건이 아닌 사람을 악의 존재로 보지 못하는 아직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비건하는 사람들을 약 올리는 어떤 육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럼요. 건 있지만 그럼요. 네, 하지만 저한텐 개인적으로 이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와 그 김추엽 작가의 책이나 네. 그리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울가 토카르추크의 그 산문집이 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김추엽 작가 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비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초반에. 아,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올가 토카르추크가 그 비인간 존재의 관점으로 소설을 쓰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 것, 뭐 자연물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신선함?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비인간 동물, 비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을 되게 많이 바꿔주는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동물권에 대한 지면이 그 연장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게스트 에디터인 이 김도희 변호사도 얘기하지만 문예지이지만 문학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동료를 받아서 이 지면을 꾸렸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 X의 방식. 그러니까 이 사실 게스트 에디터 지면에서 저희도 그랬지만 이 X의 공식을 네. 많이 도움을 받죠. 저희가 맞아요. 글쓰기 X 노동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도 동물 X 뭐 출판, 동물 S 철학, 동물 S 예술 뭐 이런 식의 이제 키워드들로 짤막짤막한 글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물권 이제 관련된 지면을 편집하는 분의 왜 지금 페미니즘에서도 그와 그녀라는 용어를 두고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독자인 저도 어떤 의견을 받냐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라고 다 통일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여성 화자가 혹은 여성 인물이 아니라 남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녀를 네, 그러니까 사회의 통념이 바뀌기 전에 언어가 먼저 바뀌었더니 사실은 다 읽고 나서 여자 얘기였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글을 최근에 네. 아마도 트위터에서 또 봤겠죠. 네.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더 여기서 얘기하는 물결이라는 지면은 훨씬 더 제 입장에선 급진적으로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때도 말이 대신 명을 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치킨 페스티벌에 대한 보도를 할 때 40만 명이 닭을 먹어서 40마리의 닭이 희생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40명의 사람이 치킨을 먹어서 40명의 닭이 희생되었다라고 했을 때 와닿는 게 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유 대신 소젖을 쓴다던가 물고기라는 말 대신 물살이라는 말을 쓴다던가 달걀도 닭알 그러니까 네. 닭의 알이야 라고 한 번 더 언어를 정확하게 해주는 네 그래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면들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많이 깨주는 그런 지면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네오픽션상에 네. 대한 이제 당선작에 대한 이제 수상평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강성은, 김리훈, 김상희, 유혜빈, 유코수, 이환, 양윤아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304 낭독회라는 아예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세월호 관련 네, 낭독회이죠. 관련된 권누리, 윤은성, 장미도, 정재율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김병훈, 김본, 김인숙, 장유진 작가의 신작 소설이 실려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 중에 김인숙 작가의 네. 자작나무 숲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편은 김엄지 작가의 두 번째 연재가 있고요. 박인성, 선운실, 전청림
평론가의 크리티카, 시론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안서연 평론가의 그 서문에 네. 이 크리티카 지면에 대한 주제 없는 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결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2 겨울의 시소에 대한 이제 선정 과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대담으로 실려 있고요. 주민현 시인의 시 밤은 신의 놀이 그리고 최진영 작가의 소설 홈 스위트 홈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인터뷰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음과 모음은 항상 어떤 왜 문학과 사회나 창비가 조금 사회적인 시선을 돌려서 네. 조금 더 사회 전반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지면들이 있는 거에 반하면 되게 문학에 집중되어 있는 지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비록 그 게스트 에디터 지면을 활용을 하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문학과 함께 장르의 융합을 좀 지향을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만족감을 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읽을 거리가 소설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보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된 후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소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되게 좀 겨울에 좀 시베리아나 네. 아니면 저희가 보통 강원도의 어떤 뭐 인제 자작나무 숲처럼 되게 좀 고귀한 고결한 네. 약간 가느다란 이제 그 자작나무 숲이 그 둥치가 되게 가느다라니까 네. 그런 하얀 나무들이 되게 고결하게 서 있는 어떤 겨울숲 같은 걸 저는 상상하게 되는데 네. 이 소설은 그런 이미지와 완전히 정반대인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은 나라는 화자의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살까지 호더로 살았고 91살인 그때까지도 호더로 살고 있었다. 무슨 호더냐? 쓰레기 호더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지나 이런 쓰레기들을 리어카에 이제 모아가지고 집에 놔두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무엇이든 주워와서 무조건 집에 쌓아놓는 그런 사람인 할머니에 대해서 이 소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금까지도 이게 왜 자작나무 숲일까 제목이 네. 사실 이렇게 완전히 좀 제목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 자작나무 숲이라는 어떤 하얗고 좀 깨끗하고 고결한 그런 이미지와 이 쓰레기 집에 사는 쓰레기 호더인 할머니의 저택은 엄청나게 좀 강렬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로 네. 이 작품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계속 그 쓰레기 더미의 집이 저를 좀 괴롭히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이 잔상이 되게 네. 오래 남고 되게 좀 징글징글하도록 이 쓰레기 집과 이 쓰레기 호더인 할머니와 이 할머니를 좀 징그럽게 바라보는 나 그리고 엄마. 사실은 쓰레기 그냥 더럽고 별로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묘사하면 끔찍하고 그냥 대충 덮어버리고 싶고 약간 그런 건데 그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뭐 묘사를 하든 서술을 하든 혹은 뭐 할머니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좀 서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줄거리 자체는 우리 이제 친할머니인데 90살까지 호더로 살았고 91살에도 쓰레기 호더이고 그 이유는 나이를 세지 않고 뭐 10년 정도 더 산 어떤 할머니에 대한 약간 좀 애증, 증이 더 가까운 그런 일대기를 좀 서술한 작품이에요. 이 화자인 손녀인 나가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끔찍하게 여기면서도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이 할머니가 비싼 저택을 갖고 있고 저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비싼 서울에 뭐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괜찮은 동네에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집은 쓰레기에 가득 차 있고 이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이 손녀인 나기 때문에 할머니가 죽어서 이 집이 나에게 상속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되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화자 네. 그리고 할머니가 언제 죽을까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 할머니 쓰레기 집을 끊임없이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로 거의 소설이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죽은 채로 발견이 돼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그 광경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되게 묘하게 계속 잡아 끄는 그런 이미지들로 조합된 소설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좀 옛날에 고전 동화, 서양 동화 같은 것 중에 네. 되게 기괴한 뭐 마귀 할멈이나 네. 아니면 어떤 동네에서 마녀로 이렇게 네네네네. 오해받는 네. 약간 그런 노파 같은 이미지도 네, 저한테는 조금 들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정말 기괴하고 고집 세고 쓰레기를 모으는 할머니의 상속을 할머니가 죽어서 나에게 이 저택을 물려주기만을 기다리는 내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죽고 이제 그 집에 찾아왔는데 조금 저한테 그 느낌, 그 마녀나 노파 이미지를 더 좀 설화 같은 그 느낌을 더한 게 할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내가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이 기괴한 소설, 쓰레기 집의 이 소설에 좀 방점을 하나 찍은 네,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근데 왜 자작나무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아니면 이 데뷔 때문에 이 이미지를 썼을까? 저는 그냥 중간에 뭐 자작나무가 자작자작 타서 자작나무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긴 한데 이게 끝에 사람들이 집을 치울 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뼈가 나온다고 막 사람 뼈가 나왔다고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이 인물도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때때로 꿈을 꿨는데 그 쓰레기 사이에 아빠의 해골이 웃고 있는 장면 같은 거를 꿈으로 꾼다던가 할머니의 또 그 습관 중에 동물은 싫어하지만 죽은 동물은 또 다 묻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이라든지 그냥 공터에 묻어주는데 왼발 오른발 하며 꽝꽝 다진다. 근데 이것도 꽝꽝나무가 또 자작나무와 함께 또 등장을 하면서 어떤 뭐 그냥 말로 연결되는 것들 그런 건데 저는 그냥 뼈의 이미지로 많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이 들었고 자작나무 숲에 실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뼈의 이미지랑은 확실히 연관이 되네요. 연결이. 무더운 뼈들이 되게 많아 온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소설에서 그냥 이거는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장치적으로 인상이 있어서 표시를 해뒀던 부분이 소설 안에서 화자가 또 소설을 쓰는 대학교 때 이제 합평에 참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호더인 할머니에 대한 소설을 썼을 때 사람들은 제목이 자작나무 숲이었던 그 소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 소설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 화자는 자작나무 숲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었고 그 소설에서 자작나무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로든 상징으로든 그랬다. 그 소설에서 주목받은 것은 호더의 생생함이었다. 어린 아들이 죽은 후 호더가 되는 할머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성이 호평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 자기적이고 장르적이고 이 호더의 생생함이 있는데 왜 장르적인 스토리로 그걸 망쳐버렸어? 라는 이제 혹평을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설이 꼭 윤리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 아빠의 죽음이나 아빠의 선택 그러니까 애를 책임지지 않는 아이를 왜 그렇게까지 해? 개연성이 없다는 거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이 화자가 개연성, 그 후로 나는 줄곧 개연성에 대해 생각했다. 10년, 20년, 그 후로 평생.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소설 안에서든 실제로든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개연성에 대해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이 아니라 이건 제가 붙이는 말인 건데 할머니가 죽는 거는 언제든 이루어지는 일인 기다리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연성이랑 어쩌면 그런 것일 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왜 우리가 소설 같은 일이라고 할 때 현실에서 근데 그 소설 같은 일을 소설로 쓰면 되게 자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만 해도 되게 우연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맞아요. 사는데 그 소설을 쓰면 개연성 없다고 네, 해요. 소설로 쓰면 이런 일이 어딨어. 네. 혹은 있을 순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거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그래서 그냥 이 자작나무 숲이라고 제목을 붙인 소설에 등장을 시켰을 때 저도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화자는 첫 장면에서 자작나무 숲까지 숲길을 30분쯤 달렸을 때로 이 소설이 시작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할머니를 묻어주기 위해서인데 네. 저는 그냥 할머니와 했던 이 말장난 같은 밥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서 밥이 되고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서 타는 나무 뭐 이런 말장난을 했던 대화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 화자인 내가 할머니가 어떤 뼈를 묻는 장면을 봤었을 수도 있고 태우는 장면을 봤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이 화자의 그 할머니의 쓰레기처럼 그냥 긴 시간 쌓아온 어떤 시간의 기억 속에 할머니는 그래 자작나무 숲에 내가 버리듯 묻어줘야 돼 라는 그냥 어떤 그런 이유가 쌓여왔을 거라는 생각을 네. 하는 쪽으로 더 가깝게 생각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떤 자작나무 숲은 할머니의 어떤 에피소드와 연결이 되는 이미지 이렇게 등모가 성립이 네. 된다기보단 네. 그냥 이 할머니가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할머니가 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그 쓰레기를 남들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어떤 기억이라던가 삶의 시간과 연관되는 잡동사니들을 둘러싸인 버릴 게 하나 없다고 끝까지 얘기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결국엔 자작나무 숲에 이르는 거지 어떤 소설이나 영화처럼 하나의 단서로 마지막 엔딩이 끝나는 거는 그거야말로 소설적이고 영화적인 거잖아요. 네. 그 하나하나의 대사의 의미를 곱씹고 장면의 의미를 곱씹고 하는 거는 그게 장르니까 창작물이니까 가능한 네. 거지. 실제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네. 같아요. 뭐 20년 전 주고받았던 손수건 하나로 그 삶이 끝나지 삶의 끝까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손수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소설이 네. 개연성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했나? 그 생각 혹은 그 드네요. 개연성에 대한 네. 거부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소설이 저도 강렬했던 게 호더가 호더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추궁을 하고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소설이 원래 이제 쓰레기 호더인 할머니가 나오면 보통은 이 할머니가 왜 쓰레기 호더가 됐고 이 쓰레기 호더인 할머니 집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할머니 삶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너무 기이한 맞아요. 행동이니까. 근데 이 소설은 이 쓰레기 호더인 할머니 쓰레기 자체에 집중하지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안 파는 거예요. 뭐 있어봤자 아들의 아들의 죽음에 죽음. 대한 어떤 네. 죄책감 혹은 그것으로부터 끝난 시간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의미 네. 없는 근데 굳이 찾으면 그건데 그걸 그렇게 공들여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네. 이런 데에 나오는 진짜 호더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호더가 왜 호더가 됐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할머니도 네. 주민센터 사람들이 와서 치워줬을 때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도 고맙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모으잖아요. 네.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근데 이유가 없다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호더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네. 채워지지 않는 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워주려고 하는 심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도어라는 소설도 좋아하는데 서브모그더의 네. 도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고양이 호더인 건데 네. 마지막에 물론 그 소설 안에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를 품고 있긴 하지만 굳이 고양이일 필요는 없거든요. 호더가 되는데 다른 생명일 수도 있고 네. 식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네. 그 소설에서 식물을 막 모으는 그런 뭐 이모나 엄마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다룬 적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호더가 왜 호더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구체적인 분명한 이유가 느껴졌던 경우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계기로 떠올려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호더가 된 사람, 이렇게 정의 내리기에는 할머니의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소설 안에서도 등호로 풀어내야 할 필요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도 왜 자작나무 숲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는 소설은 맞는데 답을 내려주지 않아 라고 어떻게 보면 작가는 왜? 라는 질문에서 이 소설이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서사의 개연성을 그렇게 높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쓰레기를 모으는 할머니에만 집중을 하는 걸 보니 니네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치 쓰레기 안에 어떤 사연과 정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그냥 저도 마지막에는 그냥 그 물건의 무엇보단 그냥 거기 쌓인 건 시간이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내어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던 그 금싸라기 땅 위에 쓰레기집. 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을 팔아서 할머니 나 줘라는 그게 진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라는 게 그 쓰레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쌓여있는 게 어떤 사람의 시간이나 기억이라는 것보다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정말 그 안에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태의연한 생각으로는 왜 다른 작가님이 되게 잘 인용하시는 건데 체홉이었나요? 누가 뭐 소설의 초반에 총이 등장하면 마지막엔 발사되어야 한다는 그거 자체를 왜냐하면 이 소설이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 소설도 자작나무 숲을 찾아가는 걸로 선문장으로 그러니까 그 자작나무 숲은 임도를 30분쯤 달렸을 때 나왔다라고 이 소설이 시작을 하고 자기가 합평을 받았던 소설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 그 자작나무 숲은 임도를 30분 달렸을 때 나왔다. 같은 문장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끝에 왜 자작나무였는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고 소설에 대해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자작나무 숲이야. 이런 게 소설이 왜 이 안에 소설이 윤리적이어야 해? 이런 질문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엄마의 윤리성, 아빠의 윤리성 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나의 윤리성, 할머니의 윤리성에 대해 모두들 스쳐 지나가듯 건드리지만 아무도 그거를 파고들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속내에 대해. 엄마도 그냥 죽었죠. 기다리다 죽었죠, 결국엔. 나도 할머니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게 내 선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할머니도 자기의 죽음을 입 벌리고 나무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고 있는 손녀지만 딱히 그 손녀에 대해 미운 속내를 또 드러내지 않죠. 그냥이라고밖에는 얘기 안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근데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근데 약간 그 엄마가 했던 대사죠. 그 동네에선 다 죽어 뭐든지 죽어. 저는 이게 그냥 이 소설 전부인 것 같아요. 결국엔 다 죽어. 할머니가 죽고 나는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고 엄마 죽고 아빠 죽고 결국엔 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 근데 그 죽음만이 개연성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 소설을 읽고서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때를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 교과서 실리의 문학작품을 읽고 나면 특히 시 같은 경우에 그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 소설의 주제는 그러니까 하잖아요. 소재는 이런 거 하는데 그거를 제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읽고 나서 고등학교 때처럼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차에 2번 다뤘던 소설들이 공교롭게도 제목과 제목의 의미가 너무나 소설에 잘 드러난 작품들이었어요. 맞아요. 그 새들의 사회성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하다가 이걸 찾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메모를 같이 남겼어요. 근데 약간 그거를 생각하고 의미를 파헤치고 이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이 할머니의 쓰레기 같은 삶이라든지 쓰레기처럼
부패해가는 뭐 삶이라든지 이런 약간 수식을 계속 덧붙이고 그럴듯한 말을 좀 찾으려고 할수록 점점 실패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물론 이거를 같이 읽으시고 이거는 삶의 이런 면을 혹은 죽음의 이런 면을 혹은 인간의 이런 면을 좀 다루려고 한 것 같아요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 또한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소설 마지막에도 네. 자기의 옛날 소설을 떠올리면서 이것은 내 이야기인가? 할머니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소설 속 이야기인가? 라고 혼란스러운 좀 문장이 등장을 네네네. 하고 참으로 오랜만에 그때 이제 합평할 때 지웠던 문장들을 떠올리는데 네. 지웠던 문장들은 사실 호평받았던 할머니와 쓰레기에 관한 문장들이었다. 그러니까 비판받았던 아빠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자기는 할머니에 대한 그 생생한 문장들을 지워버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은 지금 할머니에 대한 생생한 문장들이 살아있는 소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사람은 과연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끝나요, 소설이. 지워진 문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소설로 못 읽잖아요. 네. 못 읽는 문장 안에 개연성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소설처럼 말해지지 않는 부분으로 더 많은 게 말해질 때 있잖아요. 네. 이 소설이 그런 뭐 거창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읽고 주영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호더 할머니의 집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생생해서 이 네. 소설을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도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물이나 집은 날아가고 이 소설이 그래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 긴 시간들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이거 진짜 그냥 저만의 상상에서 비롯된 작가와의 대화인데 네. 자꾸 작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굳이 안 해집어도 돼. 그거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네. 쓰레기 집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쓰레기 덤이라고 하고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뭐 전단지 정도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자꾸 이 안에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해집지 마,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근데 네. 그게 맞는 뭐라 그래야 되죠? 결국에는 개연성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만큼의 개연성이란 없어. 그 이상의 것은 그게 없어. 그냥 진짜 유일한 개연성일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왜 그 인물들이 그렇게 움직일까? 라고 만약에 작가가 상상했을 때 작가조차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내 소설 안에서 그 인물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네. 그러면 그걸 써야겠지? 네. 근데 이거 혹평받을 거 알아. 라고 했을 때 혹평 받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나면 죽는다 이상의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 네. 읽는 사람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소설적으로도 읽을 때 되게 생생하고 여기서 혹평받은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싫어하는 얘기지만 할머니의 호더 생생함. 네, 그 쓰레기 집의 생생함, 그리고 쓰레기 그 집에 상속을 살던 네. 시간들의 생생함. 그리고 그 상속에 대한 욕망. 재밌어요. 재밌고 할머니 캐릭터도 재밌고. 네, 그래서 딱 읽었을 때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났는데 소개를 하기 위해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이 소설을 왜 소개하는지를 이유를 그러니까 정리하잖아요. 네네. 만든다기보단. 네. 근데 그럴 때 미궁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빠졌어요. 갑자기 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인숙 작가님한테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기준영 작가님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거랑 살짝 또 비슷하다는 느낌도 약간 들고. 이유 없는데 이유 있을 것 같이 뭔가 맞아요. 자꾸 우리가 자꾸 느끼게 되는 지점. 맞아요. 근데 여쭤보면 네. 그냥 쓰고 싶었어요라는 정도의 답이 네. 돌아왔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기준영 작가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의미예요. 다른 소설이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정도의. 맞아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김인숙 작가의 자작나무 숲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소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인숙 소설 자작나무 숲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작나무 숲은 임도를 30분쯤 달렸을 때 나왔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였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했다. 달빛이었다. 30분 넘게 숲속을 달리는 동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달이 마치 문 밖으로 나오듯 뛰어나와 자작나무 숲을 밝혔다. 숲의 달이 그렇게 밝을 줄 몰랐다. 보름달 아래 갑자기 하얗게 밝아진 숲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고작 눈부시게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서럽도록 이나 가슴이 무너지도록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런 수식어들은 쓰레기처럼 의미의 냄새를 입힐 뿐이다. 차를 세웠으나 내리지는 못한 채 숲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서 있는 나무들의 숲이었다. 하얗고 곱게 그리고 빛을 뿜어내는 숲이었다. 할머니. 그런 숲에서는 할머니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려고 자작나무 숲을 찾아온 곳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이르렀으므로. 할머니, 자작나무 숲이야.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다. 할머니는 지금 내 차 안에 죽어 있고 나는 그런 할머니를 버리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죽은 사람은 과연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